안녕하세요. 이렇다 146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희쌤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찬희쌤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늘 좋아라 하는 알파주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애정 고백을 받다니 이렇게 너무 좀 전에 약간 흥분할 일이 있었는데 네네.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알파조입니다. 네. 방송에서 이렇게 막 해도 돼요? 이렇게? 왜요? 친소 관계를 드러내도 돼요? 뭐 여기서- 좋은 걸 줬다고 하는데 왜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하지 못하나요? 네. 네. 또 오랜만에 뵙는데 오늘 주제가 뭐예요? 오늘 주제는 약간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는 주제이긴 한데 네. 제가 최근에 이렇게 꽂혀 있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데이터 네. 관련된 거라 예. 오늘 주제로 고민해 온 게 뭐냐면은 개인 정보를 투명하게 거래하는 것과 네. 사생활 보호 이게 양립 가능한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투명한 거래와 사생활 보호. 음. 아, 왠지 교집합도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말인 것도 같고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데이터와 관련된 방송을 꽤 여러 번 했었죠, 네네. 선생님. 오늘은 그러면 데이터를 투명하게 거래. 네, 그러니까 데이터 거래 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빅데이터 산업이 발전하면서 생긴 신종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제가 데이터 그래요? 거래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사고 파는 시장에서 네. 데이터가 상품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사실 빅데이터 산업이 디지털 혁명을 대표하는 미래 신산업으로 부상했죠. 네. 그러면서 데이터가 돈이라는 인식이 지금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 개념이 등장한 건 이제 비교적 최근의 일이죠. 한 2013, 14년도 정도부터 이렇게 대중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데이터를 보통 상품처럼 사고 파는 시장은 빅데이터 산업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거래가 되는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몰랐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했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데이터를 이렇게 거래해서 주고 돈을 주고 살고 팔던 시장은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을 뿐이다. 그런데 그 사고 파는 데이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약간 무시무시해요. 왜냐하면 개인 신원 정보 있죠. 우리의 네네네. 모든 뭐 주민등록번호, 뭐 주소. 미국으로 치면은 사회보험번호가 얘네들 사회보험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사회보험번호가 주민등록번호랑 동일한 기능을 네. 하잖아요. 네네.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주소, 전화번호 뭐 이런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번호, 자기 이름으로 등록된 자동차 이런 개인 신원 정보들부터 시작해서 네. 우리가 뭐 요즘에 늘 아는 상거래에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 관련된 정보, 그다음에 내 취미, 그다음에 정치적 성향까지 그 사고 파는 정보들은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고 있었지만 어쨌든 나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집되어 왔고 거래되어 왔던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고 당사자들인 우리도 그러다 보니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을 뿐이에요. 알파조님 말씀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 KT 같은 데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잖아요. 네, 저도 유출했습니다. 아, 예. 그래요? 저는 국민은행 정보 예, 유출됐었어요. 국민은행에서도 네. 그런 사건이 있었고 네. 그리고 우리가 뭐 해킹을 당하거나 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얘기들을 많이 듣죠. 있잖아요. 네. 그럼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고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그냥 이렇게 원래 그런가 보네요. 그런가비요. 그러니까 그냥 예, 뭐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면 이제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정보가 어디선가 이제 거래가 됐다는 얘기가 그렇죠. 그렇다는 네. 얘기잖아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네, 유출을 시키는 놈이 있고 유출이 됐다는 게 네. 거래가 되니까 유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유출해서 뭐 지네들이 뭐 땅 따먹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분명히 유출된다는 것 자체가 팔린다는 것과 동의한 거지. 그러니까. 유출을 해가지고 어디에다 쓸모가 있어야지. 그렇죠. 돈을 주고 팔았다는 거고 그렇죠. 누군가는 누가 팔았다는 거죠. 누군가 돈을 주고 네. 사갔다라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그 마돈나님도 좀 전에 옛날에는 정보 유출을 그냥 무심하게 보다가 요새는 누군가 이렇게 정보를 사고 팔고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데이터 거래와 관련해서 이렇게 빅데이터 산업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달라진 게 있다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대중화되면서 데이터가 곧 돈이라는 인식도 대중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돈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내 개인 정보가 돈이다. 이제 이것 사람들이 이제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다. 그다음에 네. 둘째는 뭐냐면은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가지고 돈을 버는 비즈니스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도 같이
지금 그렇겠죠. 성장하고 있다라는. 나도 모르는 새에 돈을 벌었단 말이야, 놈들이. 이렇게 그렇죠. 기분 내 나빠지죠. 걸로 예. 내 걸로. 기분 나빠지죠. 예. 네. 제가 오늘 먼저 이제 데이터 거래는 예전부터 있었다고 했으니까 이 데이터 네. 거래 시장의 역사를 한번 다뤄본다면은 어떤 해결책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재밌겠네. 저희가 네. 데이터 관련해서 방송을 몇 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뭔가 새로운 주제가 있을까 싶었는데 알파조님 말씀 들어보고 나니까 새롭네요, 이것도. 예, 이게 점점 이제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뭐 현 시점에서 되게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어느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가 데이터 거래 시장의 원조, 시초, 이제 뭐 원조라고 그 제가 보면요. 맞춰볼까요? 네, 분명히 미국일 거야. 맞아요. 진짜. 그런 건 미국이지. 미국일 거야. 미국 왜 선진국이야? 미국이 요즘에 나쁜 걸로 뭐- 선진국, 아, 나쁜 걸로. 뭐든지 앞서가.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네.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그렇죠. 일단 데이터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컴퓨팅이 전산 그렇죠. 기술이라는 게 밑바탕이 돼 있어야 돼요. 미국에서 시작된 거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산업을 가장 선도하고 있는 나라가 원래 미국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데이터를 컴퓨터로 모으고 저장하고 수집하고 관리하고 하는 이런 기술들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사고 파는 시장도 미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개인정보 거간꾼이라고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회사가 있습니다. 거간.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데이터 브로커라는 표현을 브로커. 써요. 브로커라는 브로커. 표현을 써요. 우리가 브로커가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죠. 영어로 브로커가 네. 네. 한국말로 번역하면 거간꾼이거든요. 거간꾼이죠. 중간에서 거래를 성사시켜주는 이 업을 거간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에는 사생활 정보, 개인 정보의 거간꾼이라고 불리는 정식 명칭이에요. 산업 구분표에 데이터 그 직업군이 브로커라는 있는 거예요, 그게. 데이터 브로커라는 회사인 산업명이 있어요. 어머머머. 그러니까 브로커가 개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하나의 회사이고 네네. 그래서 산업 분류명에 그렇게 해서 데이터 브로커라는 병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데이터 거래 시장의 시초라고 볼 수 있어서 이 얘기부터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아, 되게 생소한 직업인데요. 그거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이 시작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60년대입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컴퓨팅 기술이라고 하는 게 대중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뭐 모든 게 일반 개인이 쓴다라는 건 아니지만 기업이나 정부의 업무에 쓰기 시작한 게 이미 1950년대부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 정보 관리들을 하게 되면서부터 60년대에 이 데이터 브로커라는 이 업이 비즈니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 정보인 사생활 정보를 이렇게 사고 파는 비즈니스가 등장을 했던 게 바로 데이터 브로커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해외 뉴스를 잘 쫓다 보면은 이미 우리한테 소개가 돼 있는 유명한 데이터 브로커 업체가 있어요. 그 엑시엄이라고 불리는 업체인데 엑시엄. 데이터 브로커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가장 유명세를 탄 업체인데요. 왜 이게 유명해졌냐면은 9.11 테러 당시에 19명의 비행기 납치범이 있었는데 그중에 11명의 신원 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공해 준 업체가 바로 그렇죠. 엑시엄이었어요. 되게 공익적인 결과적으로 되게 공익적인 그래서- 브로커네요. 무섭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대? 그 엑시엄이 저기 막 9.11 테러 직후에 미국 정부에 협조를 해 준 건데 네. 민간 업체죠, 당연히. 네. 자사가 보유하고 있던 개인 신원정보 데이터를 어마무시하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업체가. 네. 이 DB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19명 비행기 납치범 중에서 11명의 신원정보를 찾아서 정부한테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비행기 탑승자 명단하고 대조를 해서 범인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저는 네. 그러니까 데이터 거간꾼, 데이터 브로커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뭔가 좀 부정적인 의미부터 시작할 줄 까만 알았어. 딱 쓰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 생각했죠. 예. 근데 뭐랄까 9.11 관련해가지고 되게 공익적인 역할을 버젓한 회사입니다. 버젓한 회사. 엑시멈 네. 버젓한 네. 회사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네. 정부나 정부기관도 모르는 거를 이 민간 기업이 알아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도대체 대단하네요. 어떤 회사길래 네. 정부도 모르는 이 그 아까 정보를 알 수 알파전님이 있었을까? 60년대라 그러셨잖아요. 네. 이 회사가 설립된 게 이제 69년이에요. 본사는 미국의 아칸소주에 있고요. 네. 이미 60년대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후원금 기부자 명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때 컴퓨터를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 회원 관리, 당원 관리 프로그램을 돌린 애들이 바로 엑시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굉장히 원조 중에 원조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기부금 후원자 전산 관리 업무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판매하는 데이터 분석 전문 업체로 이제 부상한 거죠. 어느 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냐면 네. 미국인이 3억 명 정도. 네네. 미국인 거의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엔 3억 정도 되니까. 그리고 전 세계 약 7억 명이니까 전 세계 10분의 1을 넘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 정보를 수만 대의 서버에 저장하고 있고 저장된 개인 한 명의 정보만 해도 1,500종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는 거죠. 무시무시하다고 어떻게 무서운 알았지? 거죠. 예, 나도 그러니까. 가 있는 거 아니야 내 정보. 이게 전화 통화 내역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포춘지에 실린 100대 기업뿐만 아니라 네. 미국 연방정부, 정치권, 심지어 네. FBI까지도 이 엑시엄 같은 데이터 브로커 업체한테서 네. 데이터를 구매한다 이거예요. 아니 FBI가 엑시멈을 조사해도 부족할 판에 엑시멈이 FBI 정보를 FBI는 필요하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일은 이제 작년인데요. 네. 2018년 7월에 네. 미국의 4대 광고 대행사 중에 하나인 IPG라는 업체가 있는데 네네. 이 업체가 이 회사를 인수했어요. 거대 광고 대행사의 한 이제 디비전이 된 거죠. 그때 인수 대금이 23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우리나라 얼마예요? 돈으로 2조 8천억 원에 2조? 인수했습니다. 2조 8천억 그 원이면은 규모가 느낌이 오시죠? 네. 그러면 한 3조 원 가까이 팔렸다는 그렇겠죠. 건데 네. 그러면 3조 원에 팔렸다는 거는 그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3조씩이나 주고 샀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2018년에 매출이 9억 달러가 넘으니까 매출이 1조가 넘습니다. 1년 매출이. 그러니까 3년만 지나면은 그냥 매출을 고객이 많다 이런 느낌이 오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정보들 그만큼 사는 데가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렇죠. 아니, 수요가 많죠.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모르는 새에 우리 정보가 엑시멈 사이에 저장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어떤 개인 정보들이 수집되고 거래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또 어떻게 그걸 수집했지 이것도 궁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단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신원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네. 주소, 사회보험번호 같이. 우리 전화번호는 굉장히 간단해요. 전화번호 부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네. 베고자 하는 전화번호. 미국에 이만한 두꺼운 거 있죠. 전화번호. 한국에도 있었어요. 네. 네. 부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다음에 범죄 기록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한 정보죠. 그렇죠. 금융거래 내역과 같은 그런 민감한 개인 정보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보유 자동차 종류, 선호하는 주류와 음료수, 자주 가는 패스트푸드 체인점과 그렇죠. 레스토랑, 네. 쇼핑한 의류 매장이 지난 한 몇 달 동안 쇼핑한 의류 매장, 그 다음에 시청하고 있는 케이블 TV 프로그램, 네. 즐겨보는 스포츠 중계,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넷 사용 행태, 웹사이트 방문 기록 등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냈냐고요? 이게 신용카드 거래 내역 정보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카드사에서 사옵니다. 그렇죠.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물건을 구매했는지 다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장착된 위치 인식 기능 다 있잖아요. 그 네. 꺼야 덕분에 돼. 네. 어디 가는지 일거수일투족이 우리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다 네.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센서가 장착된 기기를 웨어러블부터 해서 인터넷, 사물 인터넷 등등들이 그렇죠. 가정에 다 들어오면서부터는 우리가 언제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지도 다 파악해요. 우리 요즘에 집에 열쇠들도 다 지금 이런 센서 기능 달린 걸로 다 네네네. 바꿔놨잖아요. 그걸로 다 체크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데이터 브로커가 수집하는 데이터의 출처가 크게 세 가지인데 먼저 유권자 등록 정보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네. 그러니까 걔네들 이제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인구 통계 정보 공개되는 거 있습니다. 우편 서비스 주소 변경 정보, 운전면허 차량 등록 정보 등 공공 기록물이죠. 이게 다들. 그 다음에 정부가 보유한 행정 데이터들이 있는데 미국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정부가 보유한 행정 데이터들이나 공공 기록물들을 대체적으로 이렇게 다 공개해요 대중적으로. 우리 왜 스웨덴이 국세청이 이 모든 개인세들, 소득세들을 다 공개하듯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보의 투명성들이 있잖아요. 공공 기록물에 대한 투명성 때문에 알 권리, 정보 투명성들 때문에 이런 선진국에서 일부 국가들은 좀 예민한 정보들도 다 공개해서 알려주는 게 그러니까 그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있는 그러니까 거죠.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궁금했었어요. 이런 그 데이터 브로커 회사가 정부가 그냥 공개해서 알게 되는 건지 아니 정부에다가 또 돈을 주고 사는 아니죠. 건지. 그거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좀 나라마다 이 공공기록물 정보는 우리나라는 아예 정부가 아예 공공기록물 정보를 지금까지 그냥 네네. 닫아놓고 아무 공개를 안 했잖아요. 뭐도 못 보게 해놨는데 왜냐하면 정부가 그만큼 권력이니까 정부가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거를 외부에 공개를 안 하고 지네들만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선진국들은 그렇지는 않고 웬만한 정보들이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 이런 개인 범죄 기록을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마다 그런 접근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서 모든 사람들이 알 권리를 있어야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추지 않고 다 공개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고 그걸 갖다 합법적으로 그냥 자기네들이 가서 정보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 공개돼 있으니까 그거 가져다 쓴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출처는 뭐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개된 개인정보, 전화번호부, SNS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카드, 온라인 쇼핑 정보 등 민간 업체가 보유한 데이터가 있고 그럼 다른 데이터 브로커들도 이게 전문 분야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다른 그 데이터 브로커들이 수집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상으로 그렇겠죠. 구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야겠죠. 원래 이제 이게 서로 민간 다양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브로커들한테는 유상으로 구매를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경로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개인 정보이지만 공개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거기 들어가서 그냥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된 거 자체를 수집하는 거는 좀 소비자로서 덜 억울한데 그 공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덜 억울한데 그렇죠. 이걸 유상으로 산다며요. 그건 다른 브로커한테. 그러니까 돈 다른 주고 브로커한테 주는 사는 회사니까. 것이지 우리 소비자한테 바로 사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좀 억울한 측면이 있네요. 마돈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네들은 소비자한테 직접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 구매를 하든 아니면 가져오든 어쨌든 소비자를 직접 접촉하지는 않는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 브로커의 개인정보 수집 방법의 특징적인 게 소비자한테 직접 정보를 얻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사자인 소비자 우리 여기 미국 애들은 표현을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정보 주체라고 이제 법률적인 언어 정보 주체라고 부르는데 미국은 모든 사람들을 다 소비자로 불러요. 아하. 법률상에서 컨슈머. 컨슈머가 돼요. 이게 어. 소비자의 천국을 만드는 게 미국 자본주의 꿈이기 때문에 소비자라고 다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소비자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서 온 자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당사자를 우리가 시민이라고 할 수는 없고 시민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는 소비자의 네, 개념으로 소비자 개념.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돈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 사고 파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이게 애들은 정말 네네네. 시장을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민주주의 시장에서의 지위가 얘기하면은 중요해요. 민주주의 얘기하면은 우리가 시민 얘기를 해야 네네네. 되겠지만 이건 민주주의면서 또 돈에 관한 얘기라다 보니까 이게 시민이라는 표현을 시티즌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소비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네. 미국의 사생활 보호도 소비자 보호법이에요. 음.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당사자인 소비자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 시민들이죠. 네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아무런 상호작용도 안 하고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이 제3의 채널들을 다 통해서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는 진짜 다양한데 기업일 수도 있고 정부기관일 수도 있고 정당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개인도 살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가공해서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브로커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완전 신선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지금까지 그 데이터 브로커 회사 엑시멈에 대한 사례를 들어봤고 엑시엄 네. 엑시멈이래 엑시엄의 사례를 들어봤고요. 네. 우리 최근에 빅데이터니 뭐니 해서 그게 이제 돈이 되는 얘기를 이제 듣기 시작했는데요. 네. 알고 보니 이 미국의 데이터 브로커를 이미 1960년 뭐 그때부터 소비자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처리해서 이것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그 전문 처리 업체로 활동을 해왔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자, 그럼 그런 점에서 이들이 원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오늘날 그 빅데이터 산업의 원조가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50년대부터 네. 컴퓨팅이 발전하면서 데이터 처리 기술이 이제 컴퓨팅 기술이 이제 발전했다. 그런 네, 말씀 네. 이제 알파조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니 필요가 이제 이런 업체를 만들어낸 거죠. 정부와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업무상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죠. 다양한 부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걸 데이터베이스할 필요가 생긴 거고. 예, 그렇겠죠. 또 민간 기업은 돈 벌어야 되니까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다시 말하자면 타겟 마케팅이라고 하지. 쟤는 뭐가 필요할까, 얘는 뭐가 네, 필요할까, 맞춤형으로 이렇게 때려야 되니까 그런 일환으로 이제 소비자의 소비 습관을 분석하는데 이 50년대부터 발전한 컴퓨팅 기술을 이제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필요성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요 전문적으로 소비자의 정보를 수집해서 판매하는 데이터 브로커 업체가 발명된 거죠. 이제 탄생이 되는 거죠.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네네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네. 근데 미국에만 있었어요. 그게 또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요. 그게 선진국이라니까요. 돈이 되는 거 시장에서 팔리는 거는 정말 잘 만들어내잖아요. 걔네들이.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데이터 브로커 업체들이 사람들에 관한 정보들을 이렇게 수집하거나 또 사잖아요. 그런데 수집한 정보 그 자체로는 상품적 가치가 없을 텐데 이 정보의 구매자인 기업의 요구에 따라서 이 맞춤형 마케팅 목적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아무래도 하겠죠. 예. 네, 그 가공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런 정보들이 어떤 식으로 개인 정보를 가공 처리해서 서비스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를 이렇게 한번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기업은 이제 어떤 고객을 이제 발굴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기존 고객도 잘 관리해야지만 새로운 고객들도 이렇게 막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그 기업이 원하는 고객군을 잘 추출해야겠죠. 네네. 예를 들면 사커맘이라는 카테고리, 이제 정보가 모여 있는 카테고리를 딱 만드는 거죠. 네. 거기에 딱 보면 자녀가 있고 최근 2년 내에 스포츠 용품을 구매한 21세에서 45세 여성들을 쫙 거기다 모아놓는 거죠. 그게 데이터베이스인 거죠. 네, 사커맘 딱 치면. 네네네네. 그럼 이제 사커 볼을 팔거나 사커 유니폼을 팔거나 뭐 사커 관련된 뭘 파는 업체들이 다 요 정보를 갖고 딱 이렇게 여기 있는 정보들이 필요할 가능성이 없죠. 요거를 이제 분석하고 처리해서 가공해서 탁탁탁 던져주면 되겠죠. 나이키 같은 업체들이 이제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 그러네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새로운 무슨 이 축구 관련된 용품을 만들었는데 새로운 고객군을 그렇죠. 발굴해야 되니 그 리스트를 사람 소비자 리스트업을 해달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사코맘이라는 카테고리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뭐 이런 예는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캠핑 업체다. 네. 텐트를 팔아야겠다. 그럼 이제 1년 이내에 텐트뿐이 아니고 뭐 코펠이라든가 뭐 버더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런 걸 산 사람들 쫙 추려갖고 캠핑 장비 구매 가능 고객 쫙 뽑아내거나. 그죠? 또 애용품을 팔려면 이제 부유한 베이비 부머라는 카테고리에서 뽑아내야 되거나 또 이제 알러지 무슨 피부약 판다. 네네네. 그럼 알러지로 고통받는 사람 이런 거는 뭐 병원 통계 같은 데서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그 정보를 통해서 찾아내고 또는 뭐 이런 것도 있답니다. 친구가 250명 이상인 트위터 사용자. 이런 카테고리도 있답니다. 이게 사회성이 높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네네네. 경우에는 이런 건 광고 효과가 크죠. 그런 네.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알게 되면 250명이 알게 되가 그렇잖아요. 그럼 그들을 이제 타겟팅 해가지고 타겟해서, 그렇죠. 그렇죠. 타겟팅하고 네, 하는 거죠. 타겟팅. 그러니까 뭐 어떤 홍보, 어떤 정치적인 홍보일 수도 뭐 무슨 홍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죠. 아니 시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이거를 충분히 고객을 이렇게 타겟을 정해가지고 홍보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 좀 정치권에서도 그걸 좀 활용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고 대통령 선거나 의회 선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준비 과정에서 선거 캠프가 유권자의 성향을 다 분석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네.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용도로 데이터 브로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해서 지금까지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은 정치 성향을 먼저 분석을 해요. 얘가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 공화당 지지자냐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냐. 그런데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정치적 그 캠페인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정치 성향을 보면은 우리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투표 장애를 잘 안 가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야. 그것도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유권자 정보를 보면 다 다 나오기 나오죠. 때문에. 언제 투표했는지. 아 얘는 민주당 잠재적 지지자인데 투표장을 잘 안 가. 음. 그러면은 얘네들을 계속 집중적으로 얘의 관심사를 얘한테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목적으로 얘한테 타겟팅 선거 캠페인 그렇죠. 이 모든 정보들을 막 쏟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방법이 있는 굉장히 거고. 중요하네요. 그거. 그러니까 얘가 왜 민주당을 지지하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네. 무슨 어떤 아젠다가 있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얘 아들이 아파. 그래서 최근에 병원비가 없었어. 그렇지 뭐 예번에 의료개혁이 지금 초점이 되고 있다. 이러면서 막 연결해주는 그렇지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머리 좋다. 그런 걸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맞춤 정치적으로 네네. 그런 맞춤형 광고를 성향도 분석하고 얘 관심사도 분석을 해가지고 얘가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주제의 캠페인, 그러니까 민주당의 선거 공약을 계속 보내준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네네네. 걸로 하는 게 있고 반대로 공화당 애야, 공화당 진영에 속해 있어. 그렇지. 네네. 그런데 공화당을 막 열렬하게 지지하는 애들은 아니야. 음. 그래서 근데 특정 이슈에서는 또 민주당 편에
될 수 있을 것 네네네. 같아. 네네. 다 파악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것만 배에 막 때려. 그 이슈만 이제 네. 집중적으로 네. 보내서 그렇죠. 민주당 편으로 이끌어들이는 그러니까 이런 표심을 움직이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용을 하는군요. 네. 그렇죠. 정치권은. 그러니까 얘네 관심사를 찾아서 적도 우리 편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 편이 소극적이면 투표장으로 이끌어내기도 하는 이런 타겟팅 캠페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권자 마음을 움직이는 건데 선거 결과 예측하는데도 사실 여론조사보다 빅데이터 분석이 훨씬 정확하다는 것도 이미 다 입증이 이미 됐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여론조사로 하잖아요. 선거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많이 하죠. 아직도. 근데 이게 그게 뭐였냐? 트럼프가 당선될 때요. 네. 그때 빅데이터 여론조사에서는 사실은 트럼프 당선 예고 힐러리가 이겼죠. 맞아, 힐러리가 힐러리가 이겼죠. 이겼었어요. 맞아. 대체적으로. 네. 그런데 빅데이터는 분석에서는, 분석을 해보니까 트럼프가 이긴 걸로 트럼프 나왔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빅데이터 분석한 그분이 쓴 책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트럼프 당선된 후에. 그렇죠. 뭐, 그런 예.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런 책이 우리나라에.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빅데이터는 예. 트럼프 당선을 알고 있었다 뭐 이런 맞아, 제목으로. 맞아.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아니 전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각 정당에서 이제 이런 정보들을 사가지고 브로커한테 사가지고 이렇게 활용한다라고 하면 이제 선거에 되게 유리해지잖아요. 그럼 돈이 많은 거대 정당은 이게 가능하겠지만 이 데이터 사는 게 싼 값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거대 다 정당은 다 돈으로 사가지고 이렇게 가능하고 이제 돈이 없는 정당들은 또 이런 것도 감으로 하는 못해가지고. 거죠. 감으로 그냥. 진짜 안타깝다. 네. 네. 그런데 아까 찬희 선생님이 네. 연방 정부 그리고 또 심지어 FBI까지도 FBI. FBI까지도 이런 데이터 브로커에게서 정보를 산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9.11 테러 사례도 이해가 가는데요. 정보 수집과 분석 또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FBI 같은 정보기관이 데이터 브로커와 지속적인 거래를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는. 그걸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네.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 다 보고 있어요. 네. 이거 딱 보면 프로 보면 말이죠. 몇십 년 만에 살인 용의자를 찾았어. 네. 정보를 얻으려고 경찰서에 다 갔어. 네. 그랬더니 자료의 법정 보유 기간이 끝나서 자료가 없다.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다 우리 소각해 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네네네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공공기관들은요 어떤 자료를 소유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엄격한 규정도 있고, 네네. 또 그렇게 소유한 정보에 대한 엄격한 법정 보유 기간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규제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데이터 브로커는 그런 규제가 없잖아요. 법정 보유 기간이 만료돼도 해당 기관은 삭제했지만 얘네들은 그 기록물과 정보들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럼 역사가 오래될수록 유리하다. 그렇지. 네. 공식적으로는 삭제된 과거 이력 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 유일한 기관인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FBI는 없는데 얘네들이 있는 거야. 그 최근에는 이제 70년대 이후에는 네. 사생활 관련 법규가 많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정보기관도 공공기관이므로 이 법규를 지켜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정보기관 입장에서 요 법을 씩 돌아가고 음. 우회해서 정보를 얻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똑똑똑똑 데이터 브로커 업체에 네, 문을 네, 두드리면 답이 거기서 나오죠. 아, 예. 그러니까 FBI가 주요한 고객일 수밖에 없다. 왠지 FBI 무능해 보여. 아닙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 데이터 브로커가 등장했던 시기가 네. 뭐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런 가치, 개념이 없었을 사생활 때죠. 보호 없을 때죠. 가치 이런 것들이 없었던 너무나 초기에 있었던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 주체의 권한이 보호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브로커들이 아주 은밀하게 개인정보를 열심히 수집해서 상업적으로 유통을 잘하면서 그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알려지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관행적으로 정부도 가져다 쓰고 뭐 이러면서 이제 늘 있어 왔던 거고, 사회적으로도 몰랐기 때문에 비판도 없었고 문제 제기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다 용인이 돼 왔었던 거죠. 그런데 한 70년대 이후부터 미국에서도 연방정부하고 주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사생활 보호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데이터 브로커들이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수집하고 처리를 하고 그걸 사고 팔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규제를 이 사생활 보호법에다 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어떻게 이용해라라는 네네. 거에 대한 규제들은 이렇게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네네. 수집 수집 자체에 자체에 대한 대한 규제가 없는 거예요? 규제가 미국에 없었던 거예요. 이미 뭐 데이터 브로커들이 이미 수집해 있는데 그거를 다 없애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수집에 관한 규제를 못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브로커가 독보적인 이 데이터 수집과 처리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입지를 이렇게 갖게 된 배경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독보적인 기술과 입지다. 참. 그러니까 미국 애들 이런 거 재밌네. 잘하잖아요. 네네.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데이터 브로커 업체의 존재 이유가 분명하네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예요. 음. 네. 네. 지금 선생님 그 말씀 한 3번 하셨는데 맞는 것 같아. 네. 아,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게 생기지 않았나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정보기관이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요.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이미. 다 갖고 있어요. 아 이미 무소불위의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다 가지고 있고 네. 일거수일투족 네. 뭐 다 보고 있고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왔죠. 네. 우리가 빅데이터 몇 번씩 얘기했는데 이제 데이터 브로커가 원조인 셈이잖아요. 그러면은 데이터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것 이것이 21세기 빅데이터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 빅데이터가 산업이 등장하기 전에 이제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처리하는 업체인 데이터 브로커가 있었는데 네. 그 다양한 출처로부터 소비자한테서 소비자 개인 정보를 수집을 하고 이를 집합하고 그러니까 다 모아야죠. 그래야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이게 유의미하지. 그냥 개개인의 데이터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걸 분석해서 제3자와 공유하는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업체다. 이게 미국의 우리나라 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방거래위원회인데 얘네들이 공식적으로 데이터 브로커의 업체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거군요. 네. 이 법적으로 얘네들이 지금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는데 데이터 브로커 그렇게 정의를 했고 내용상으로 보면 오늘날 빅데이터 산업하고 다르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은 뭐냐면 사실 빅데이터 산업은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있잖아요. 구글.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구글, 페이스북 이런 일상적으로 대용량 개인 데이터들을 그다음에 행위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처리하는 하고 얘네들이 이걸 광고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디지털 플랫폼의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탄생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역사적 뿌리가 다른 거예요. 탄생 이 배경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 브로커가 데이터 거래 시장의 개척자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수십 년 전부터 한 뭐 5, 60년 정도 이 활동을 해 왔는데 빅데이터 산업은 사실 21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산업은 데이터 브로커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컴퓨팅 기술의 어떤 연장선에 있기는 한데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인터넷이라는 게 예전에는 없었으니까 그렇죠. 네, 네. 인터넷 들어오고 SNS 들어오고 사물 인터넷 들어오고 그 네.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90년대부터 이제 인터넷 들어오니까 네, 네. 이게 새로운 채널이 개인 정보를 사생활 정보를 수입하는 새로운 채널들이 네, 네.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과거에는 정형화된 데이터만 있었어요. 글자나 숫자죠. 그렇죠. 네. 뭐 전화번호, 뭐 그렇죠. 주소,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차량 등록번호 이런 식으로 정형화된 개인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SNS 통해서 이게 수집하는 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수집하는 정보는 반정형, 비정형의 데이터들도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브로커는 직접 소비자한테 정보를 사실 가져오는 게 가져오지 않죠. 아니었었는데 이 빅데이터 산업은 직접 소비자로부터 그것도 상시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뭐 자고 있을 때도 우리가 네. 자고 있을 때도 정보를 수집한다. 자고 있을 때 코고름까지도 수집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웨어러블 맞아, 이거 우리 앱에 그런 거 있잖아요. 심장 박동을 다 앱도 들어갑니다. 이런 거 다 자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실시간으로 하루 24시간 우리들 저기 네.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게 이제 빅데이터다. 그런 면에서 전통적인 데이터 브로커랑은 구별된다. 훨씬 더 진화된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브로커가 없진 않잖아요. 지금 네, 회사가 있죠. 존재하는 당연히 거잖아요. 있죠. 작년에 2조 8천억을 그러니까 그러면은 데이터 브로커 업체랑 디지털 플랫폼은 서로 경쟁자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경쟁자인 것 같은데 두 네, 사람이 이 산업 부분이 네네. 그 사실은 데이터 브로커가 데이터 거래 시장의 주력군이었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러다가 전통적인 이 데이터 거래 시장에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데이터 거래 시장이
더 커지겠죠. 당연히. 음. 그래서 이 거대 그 플랫폼 기업 주도로 새로운 데이터 거래 시장의 생태계가 이제 구축이 되고 있는데 데이터 시장에 그 우리가 가파라고 불리는 네네네. 부르잖아요. 네네. 아마존 그다음에 뭐지? 아마존, 애플, 그 페이스북, 그다음 구글 이렇게 가파. 근데 데이터 시장에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하고 전통적인 데이터 브로커는 어떻게 보면 경쟁자일 수 있는데 네. 서로 데이터를 서로 주고 왜냐하면 광고업 부분에서는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죠. 근데 개인정보 거래 시장 확대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굉장히 긴밀하게 서로 협력합니다. 아까 알파전이 얘기해 주셨지만 가파를 GAFA. 다시 GAFA인데 네. 그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이렇게 줄여서 네, 합쳐서 네. 부르는군요. 네, 보통 예. 가파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파. 디지털 플랫폼에 이제 빅4라고도 하고 네네. 빅4를 또는 갱 오브 4라고도 해요. 어. 이 갱은 무리란 뜻도 있지만 예, 조폭을 갱이라고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조폭 영화 중에 제일 유명한 영화가 뭐예요? 마돈나. 대부. 대부 영어로 뭐예요? 대부가 뭐지? 가드파더? 그렇지, 갓파더. 아. 잘 한 발음 갓파더. 한번 해보세요. 갓파 하니까 갓파더하고 발음도 비슷하고 좀 연상이 딱 되지 않아요? 오, 진짜 너- 갓파. 어차피 파더의 줄임말이 파예요, 파. 파파하자 파파하니까 가파. 가파. 네. 대부. 와, 저번에도 대박이다, 제가 이거. 에이즈 얘기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어는 네네네. 약자를 만들 때 약자가 어떤 의미를 가리키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일부러. 그래서 가끔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넣어서 가팜이라고도 하거든요. 가팜. 가팜. 근데 팸이 패밀리예요. 그쵸. 또 조폭이 패밀리예요. 오 대박. 재밌죠? 선생님 이거 너무 재밌다. 딱 조폭이 연상되니까 가파도 조폭이고요. 가팜도 조폭이에요. 재밌다 이거. 그런 의미로 이렇게 갱 오브 4 또 갱 오브 5라고 하죠. 네. 아니, 기억할 수 있겠죠? 딱 기억나죠? 아니 네. 실제로 지금 점점 우리가 그러니까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네. 거의 막 조폭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조폭이죠. 이 가파가 네. 아 이거 신기한데 재밌는 네. 거 알았는데 데이터 어디서- 스탈자죠. 데이터 어디서 스탈자. 아는 척해야지. 네. 아 완전 이건 조폭하고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 예, 이 데이터 인클로저라는 말이 있듯이 난폭한 약탈자 인상을 받게 데이터를 되는데요. 싹 쓸어가는 애들이죠. 예,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이제 정말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빅데이터 이전부터 있었던 빅데이터 업체 원조, 데이터 브로커들도 본질은 이 가파, 갓파더, 대부. 갓파더 조폭. 대부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들어요. 네. 그러니까 세금도 안 내고. 예. 네. 아, 근데 무소불이죠, 여기는 낼 거 무소불이. 아니야. 데이터 브로커는 이번에 회사니까. 해도 놓고 내죠. 예. 회사는 내겠죠. 빅데이터가 더 그러니까 무서운 갱이죠. 갱 오브 4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은 같은 배를 탔다고 볼 수 있죠. 전통적인 데이터 브로커들하고 그다음에 네. 디지털 플랫폼 업체들은 일단 데이터 거래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들의 비즈니스 영역은 커지는 건데 네네. 어쨌든 이게 빅데이터 산업이라는 게 엄청나게 주목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다들 이게 미래 뭐 우리의 미래다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 이것 때문에 데이터 브로커 존재가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어떤 법의 규제들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거 그러니까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거죠. 아무 네네네. 규제도 없이 은밀하게 그다음에 자기네들끼리 필요에 아는 사람들만 의해서 아는. 기업체들끼리 서로 정치권하고 기업체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제 이 개인 사생활 정보들을 서로 주고 사고 팔고 해왔던 건데 그게 60년대부터 있었지만 그 존재를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거든요. 미국도 사실은 대중적으로 알려지진 않았던 거예요. 네네. 그랬는데 2013년입니다. 12월에 미국의 버지니아주의 민주당 소속의 상원 의원인 제이 록펠러라고 하는 록펠러. 상원 의원이 그럼 있었어요. 그 그 록펠러의 록펠러 재단 거기 후손인가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록펠러 서기왕 재단? 존 록펠러의 증손자이고요. 아, 증손자. 록펠러 가문 출신의 정치인들이 많기는 많은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당원이었던 그렇죠. 정치인. 록펠러 원래 공화당이죠. 록펠러 리퍼블리컨이라는 말도 근데 있으니까. 이 사람이 네. 제이 록펠러가 뭐냐면 굉장히 정보위원회에 있었어요. 상원위원회 중에 상임위가 정보위원회여가지고 이쪽 이 연방 정부나 뭐 이런 정보들 있잖아요. 정보들을 가지고 뭐 CIA도 FBI든 뭐 다 정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이쪽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 록펠러 상원의원이 이 정보가 이렇게 사생활 정보가 마구잡이로 거래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데이터 브로커의 실태를 조사하는 보고서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그래서 그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 실상이 세상에 처음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2012년 한 해 동안에 미국의 데이터 브로커 업체가 개인 사생활의 정보를 수집해서 판매해서 올린 매출이 약 1,500달러다. 그런데 이 금액은 미국 연방 정부의 한 해 정보 예산보다 2배가 더 많은 액수다. 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 그 민주당 그 록펠러 상원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데이터 브로커 업체가 얼마나 근데 되길래 이거 돈이 이렇게 정확하게 네. 추산도 못 합니다. 근데 뭐 수천 개가 된다. 뭐 3,000개다, 4,000개다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은 등록도 안 하고 그냥 네네.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흥신소 이런 것들 잘 등록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이름 뭐라고 이름을 그냥 뭐냐면 네네. 데이터 브로커라고 등록 안 하고 그냥 무슨 정보회사 이렇게 등록해서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데이터 브로커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실체가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그래서 록펠러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데이터 브로커의 사생활 정보 수집과 거래를 미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브로커가 미국 안보국 NSA 있잖아요. 그 NSA. 얘네보다 네네. 더 사악하다. 더 무서운 애들이다. 이렇게 비판을 쏟아내고 와. 네. 보고서를 발표한 세게 직후에 얘기했네요. 엄청나게 세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2014년 2월에 얼마 이제 한 몇 달도 안 됐죠. 상원의 데이터 브로커의 책임성 및 투명성 법안이라고 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같은 해 5월에 이제 이 보고서를 계기로 해서 같은 해 5월에 미국의 연방 그 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죠. 데이터 브로커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연방거래위원회가 발표를 해요. 알파조님 말씀 들어보니까 데이터 브로커 업계가 뭐 매출도 어마어마하고 어마어마하네요. 장난이 아닌데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그렇죠. 예, 거의 드디어 암시장 같아요. 드디어 이 네. 록펠러 의원이 음. 2014년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을 발의한 게 아니라 그 보고서를 발의한 건가요? 법안도 발의 법안도 2014년도에 발의했고요. 발의를 했죠. 아 그러면 그 이후에 음. 어떻게 이제 법안이나 규제가 발동되는지 음. 예, 저희가 이제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